HDP 기술은 그런데 언제 또 어떤 차에 적용이 돼서 나오냐, 이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빠TV 한손입니다. 현대 기아가 야심차게 출시했다가 실제로 판매가 단 한 대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신차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HDP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요거 EV9 출시됐을 때 GT라인 옵션표에 딱 하고 걸어놨다가 결국 한 대도 이제 출고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잖아요. EV9 출시한 지가 작년 6월 한 19일인데 이때 당시 GT라인에만 선택이 가능했었고 옵션 가격도 무려 7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결국 차를 출고를 계속 못 받다가 무기한 출고 연기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1월쯤에 기아에서 HDP 선택 사양을 계약자들에게 출고 불가 통지를 내려버렸어요. 가격표랑 카탈로그에는 HDP와 관련된 설명이 조용히 또 삭제가 됐죠. 통지하기 한 달 전인 10월에 열리는 기아 EV데이에서 송호성 사장님께서 자율주행 시스템인 HDP가 여전히 주행 테스트 중에 변수가 많이 일어날 정도로 기능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출시가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완전하지 않은 기술이면 당연히 출시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더 하는 게 맞는데, EV9 처음 나올 때 옵션표에 딱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온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뭐 검토 과정이 있었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리해서 내놨다가 이게 출시가 안 된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HDP 기술은 그런데 언제 또 어떤 차에 적용이 돼서 나오냐, 이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진행한 인베스터데이에서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썰을 좀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자율주행 시스템, 요거 빠삭하신 분들은 물론 많으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레벨 2, 2.5, 3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체 레벨은 몇 가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누가 정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총 6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자동차 기술학계인 SAE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공용 규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고요. 자, 세부 내용을 보면 일단 레벨 0, 비자동이죠. 이건 말 그대로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해야 되고 모든 주행 관련 액션을 직접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레벨 1, 운전자 지원, 드라이브 어시스턴트가 나오죠. 자동차가 조향 지원 시스템 또는 가속, 감속 지원 시스템에 의해 주행이 되지만 사람이 자동차의 동적 움직임을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 그러니까 초기형 ADAS 시스템 있죠. 앞차와의 거리 조절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나 아니면 차로 이탈 방지로 톡톡 쳐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1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레벨 2는 뭐냐? 이게 지금 차들 대부분에 달려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가속이랑 감속뿐만이 아니라 조향 지원까지 좀 더 실행이 돼야 하긴 하지만 결국 주행 환경 모니터링은 사람이 하면서 결정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아직 어시스트에 가까운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서 실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운전자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HD2 요 얘기예요. 수입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반자율주행 시스템들도 대부분 다 레벨 2단계죠.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막 레벨 3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나 이런 거 보면 아직 2단계예요. 테슬라도 막 핸들 놓고 다니거나 막 완전 자율주행처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사고 나면 다 우리나라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럼 레벨 3는 뭔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조건부 자동화, 컨디셔널 오토메이션, 요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모든 측면을 제어합니다. 시스템이 주행 중 생기는 변수까지 감지를 하는 거고, 하지만 조건부 자동화죠.
고속도로처럼 특별한 변수가 없거나 방해 요소가 없는 운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레벨 3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시스템들도 운전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긴 하지만 가긴 정말 잘 가거든요. 근데 이 3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건 3단계는 모니터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핑된 조건에서 벗어나는 환경이 생기면 뭐 그때는 운전자가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차가 대부분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사실 레벨 3도 자율주행이 되기는 하지만 항상 도로 위에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차를 믿고 맡기기에는 애매한 수준이에요. 원래 EV9이나 뭐 G90에 딱 요 정도 레벨 3까지는 이제 늘려고 했던 거죠. 80km까지 해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무기한 연기가 된 거죠. 기존 HD는 어시스트고 P는 파일럿이잖아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정밀 지도와 차량 내외부에 장착된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통해서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HDP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적용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나 차로 유지 같은 것도 다 되고, 하지만 이게 결국 출시되지 못한 거는 변수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고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뒷수습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80km까지밖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도로에서는 크게 실용성이 있는 기술인지 의문이라는 허점이 있었어요. 게다가 보험 시스템, 자율주행 조건에 사고 만약에 났을 때 책임 소재,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차가 운전자가 개입 요청을 했을 때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질 거고, 시스템 작동 중에 피치 못할 사고가 나면 차량 과실로 가는 게 맞는데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기도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럼 보험사도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까지 손을 다 봐야 되는 게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그래서 EV9의 HDP 옵션이 출시했던 게 좀 약간 성급하기는 했었어요. 그럼 레벨 4는 도대체 뭐냐? 고도의 자동화인데요. 하이 오토메이션, 이걸로 주행에 대한 핵심 제어, 주행 환경 모니터링 및 비상시 대처까지 전부 다 시스템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곳이 아니라 대부분 도로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기술이죠. 레벨 4부터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시스템이 져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그러면은 레벨 4가 끝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레벨 4에서도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악천후나 뭐 아니면 진짜 극악의 주행 환경일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극한이라든 이럴 때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레벨 5는 뭘까요? 이제는 사람이 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거죠. 이게 진짜 꿈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막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거 안 쓰고 딱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도로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진짜 자율주행이네 라고 하려면 레벨 3가 상용화가 되어야 하고, 일반 도로까지 내려오려면 레벨 4까지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도심 같은 데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상황에 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는 대처를 또 차가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긴 해요.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우리가 전적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아무리 진보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도 도로 위에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운전을 해도 맞은편에서 차가 갑자기 나한테 돌진한다든지, 시골길 밤에 주행하는데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고라니, 그런 정말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운전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거 약간 믿음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HDA2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쓰면 정말 편하거든요. 이제는 차가 알아서 잘 가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애초에 자율주행 시스템은 지금처럼 딱 운전자를 편하게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 자율주행 택시 같은 거 시범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제가 저번에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 시험 운행인 거 타보고 했잖아요. 물론 잘 가고 좋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 택시랑 그래도 운전자가 있는 거랑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탈 수 있다면 어떤 거 타시겠나요? 기술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100% 믿을 수 있는 게 좀 불안하잖아요. 믿음의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완벽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기술은 갖춰졌다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해요. 현대가 인베스터데이 때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미래 계획까지 언급해서 했거든요. 기술 발전은 당연히 됐고 2026년부터 미국에서 운전자가 없는 아이오닉 로봇 택시가 운영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츰 2030년, 31년 글로벌로 확대하고 한국도 추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거 하려면 일단 조건부로 자율주행 HDP부터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영상 앞에서부터 다 보신 분들은 지금 느끼셨겠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레벨 3가 언제 나오냐 하고 닥달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얼마나 제대로 된 기술을 선보이는지 조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현대 인베스터데이 발표를 쭉 보면서 자율주행 관한 내용이 나오길래 이걸 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소식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나 이거 궁금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이야기 쉽게 풀어드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